너까지 캐 내 아내를 넘봐! 크리스마스 연휴, 설악산에서 쓰러진 여성을 구한 35세 의사 박준혁.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3세 한지우를 돕기 시작하지만 병원과 가족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남편은 이혼을 막으며 준혁의 병원까지 찾아와 협박한다. 의사 커리어를 포기할 것인가? 사랑을 지킬 것인가?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연휴 아침,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강원도 설악산 인근 스키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35이 되도록 혼자 보내는 연휴가 이제는 익숙해졌죠. 5년 전 아내가 제 후배 의사와 바람을 피우고 떠난 후로 명절이나 연휴는 그저 피하고 싶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흉부외과 의사로 일하는 저는 평소 수술과 진료에만 몰두하며 살았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죠. 동료들은 제가 차갑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조심스러워진 것뿐이었어요. 한번 깊이 다쳤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더라고요. 스키장 근처 산장에 짐을 풀고 오후 늦게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길은 고요했고 발자국 소리만이 정막을 깼어요.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 은은한 황금빛이 눈 위에 반사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고요함이 좋았어요. 아무도 제게 묻지 않고 저도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산장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사람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등산복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의사로서의 본능이 즉각 작동했습니다. 급히 달려가 몸을 살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맥박을 확인하니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 추위에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던 걸까요? 주변을 둘러봐도 다른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성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즉시 제 외투를 벗어 그녀를 덮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이 깊은 산속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업고 산장까지 내려가기로요. 여성을 조심스럽게 업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눈 쌓인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옮기며 산장으로 향했어요. 등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가느다란 숨소리에 저는 더욱 서둘렀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바라면서요. 산장에 도착해서 그녀를 따뜻한 실내로 옮기고 담요로 감싸주었어요. 난로를 최대로 틀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가방에서 체온계를 꺼내 확인하니 34도, 경증 저체온증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여성은 수액 치료를 받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정신이 드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입술이 떨리며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왜 저를 살리셨어요? 그냥 두셨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5년 전 이혼 직후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인지 이 낯선 여성의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으세요? 여성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우예요. 33이고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쳤어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의사예요. 지금은 많이 놀라셨겠지만 살아계신 게 다행이에요. 지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행이라니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요? 가능할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5년 전에요. 지우 씨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우 씨가 퇴원할 때까지 곁을 지켰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마치 5년 전에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지우 씨는 다음 날 아침 퇴원할 수 있었어요. 의사의 진단으로는 신체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죠. 문제는 퇴원 후 갈 곳이었어요. 퇴원 수속을 하는 지우 씨 옆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지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텔이라도 찾아야죠. 집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는 연락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구들한테는 민폐 끼치고 싶지 않고요. 다들 가정이 있는데 제가 무슨 얼굴로 도움을 청하겠어요. 지우 씨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인 것 같았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병원 근처라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에요. 일단 거기서 며칠 쉬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걸요. 지우 씨가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이미 휴대폰으로 게스트하우스에 예약을 넣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요. 벌써 예약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그럴 순 없어요. 너무 과분한 도움이에요. 과분하지 않아요. 의사로서 아니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돕고 싶은 거예요. 제 말에 지우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나중에 일자리를 구하면 꼭요.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풍경이 지나갔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지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도 이혼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내셨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생각했어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기억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겨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진 것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제 후배 의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 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7년 동안 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어요. 처음에는 사랑한다며 다정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어떤 식으로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비난했어요. 음식이 맛없다. 집이 지저분하다. 옷차림이 촌스럽다. 매일 그런 말들을 들으며 살았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해서 점점 고립되었고요. 지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차를 길가에 잠시 세우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7년이나 견디셨다니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겁이 났던 거예요.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기댈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죠. 그러다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지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 전에 남편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문자를 봤어요. 1년 넘게 만나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학대하면서 다른 여자와는 다정하게 지냈던 거죠. 그 배신감이 어땠을지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제가 겪었던 일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대면했어요.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제 탓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부족하니까 다른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날 처음으로 손찌검까지 당했어요. 지우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무작정 집을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요. 그냥 기차를 타고 강원도까지 왔는데 너무 막막해서 산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냥 눈 위에 누웠죠. 왜 죽으려고 하셨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결혼 전에 하던 일도 오래전에 그만뒀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지우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도 알아요. 그 막막함. 하지만 지우 씨, 살아야 할 이유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지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요. 물론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방을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원룸이었어요. 지우 씨는 방을 둘러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정말 고마워요, 준혁 씨.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대신 잘 쉬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천천히 계획해 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날 저녁 저는 지우 씨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과거의 꿈에 대해서요. 지우 씨는 원래 밝은 성격이었던 것 같았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거든요. 식사 후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 씨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준혁 씨 덕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한번 다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2주가 흐르는 동안 지우 씨는 많이 회복되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푹 쉬면서 조금씩 생기를 되찾더라고요. 저는 거의 매일 퇴근 후에 들러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마음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점점 그 이상의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 씨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우 씨, 혹시 일할 생각 있으세요? 저희 병원에서 행정직 직원을 구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일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 결혼 전에 사무직 하셨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추천서도 써드릴게요. 지우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마워요, 준혁 씨.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제 제 발로 서고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 지우 씨는 병원 행정팀 면접을 봤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행정팀장이 지우 씨의 꼼꼼함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출근 첫날 지우 씨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자신감 있는 모습이 2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좁은 사회였거든요. 제가 지우 씨를 추천했다는 사실이 금세 퍼졌고 저희가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동료 의사인 최진수가 제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준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진수 형, 무슨 일이세요? 새로 들어온 행정직 직원 말이야. 자네가 추천했다며. 그 여자와 어떤 사이야?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와드린 거예요. 진수 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아, 병원에서 소문 돌고 있어. 자네가 환자를 개인적으로 돕고 있다고. 게다가 그 여자 아직 기혼자라면서. 조심해야 해. 기혼자긴 하지만 이혼 절차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운 것뿐이에요. 그래도 오해받을 수 있어. 특히 원장님이 이런 일에 민감하시잖아. 병원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당당해요. 진수 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원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원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준혁 선생, 앉게. 네, 원장님.
새로 들어온 행정직 직원 한지우 씨 말일세. 자네가 추천했다고 들었네만 그 여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라서요. 원장님이 책상을 탁 쳤어요. 그게 문제야. 병원 직원과 의사 사이에 그런 사적인 관계는 적절하지 않네. 더군다나 그 여자가 아직 이혼도 안 된 유부녀라면서 곧 이혼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힘든 사람을 도운 것뿐입니다. 자네 입장은 이해하네. 하지만 병원 입장도 생각해봐. 환자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오해할 수 있어. 조심하게. 원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답답했어요. 사람을 도운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지우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괜히 부담을 줄 것 같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지우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 씨, 남편한테서 전화 왔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협박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혼할 때 한 푼도 안 주겠대요. 그리고 저를 찾아낼 거라고요. 저는 즉시 지우 씨가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지우 씨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심시켰죠.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준혁 씨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병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행정팀에서 소문 들었어요. 지우 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니 당황스러웠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돼요. 준혁 씨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시면 안 돼요. 지우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 씨, 제 일은 제가 책임질게요. 지금 중요한 건 지우 씨 안전이에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희는 대책을 논의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고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우 씨를 돕고 싶은 마음은 확실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 씨는 병원 행정팀에서 일하며 점차 밝아졌어요. 동료들도 그녀의 꼼꼼한 업무 처리와 친절한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달 전 눈 위에 쓰러져 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어요. 병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지우 씨와 함께 있으면 그런 것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외래 진료를 마치고 진료실로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낯익은 사람을 마주쳤어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5년 전에 제 곁을 떠났던 전처 서연이었거든요. 준혁 오빠. 서연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여기는 왜 왔어요?
오빠 만나러 왔어.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침 행정팀 쪽에서 지우 씨가 서류를 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와 서연의 눈이 마주쳤고 지우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저기 카페에서 잠깐만 얘기할까? 서연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복도에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병원 1층 카페로 내려가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예전보다 화장이 진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온 거예요? 바쁜데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5년 전 제 후배 의사와 바람을 피우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진심이야.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제일 좋더라고. 우리 잘 살았잖아. 저는 황당했어요. 잘 살았다고요. 그럼 왜 떠났던 거죠? 그때는 제가 어렸어. 실수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오빠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 서연 씨,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 여자 때문이야. 소문 다 들었어. 아직 이혼도 안 된 여자랑 사귀고 있다며. 저는 화가 났어요. 서연이 무슨 권리로 제 일에 간섭하는 건가요? 그건 서연 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으니까 일하러 가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연 씨, 5년 전 그날로 우리는 끝났어요.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카페를 나와 진료실로 돌아가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지우 씨가 보는 앞에서요. 지우 씨가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지우 씨를 찾아갔어요. 행정팀 사무실에서 지우 씨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 씨, 오늘 일찍 퇴근해요. 같이 저녁 먹을까요? 오늘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아까 그 사람 말인데 설명할게요.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준혁 씨 사생활이니까요. 지우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지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도 지우 씨는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고 점심시간에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행정팀 앞에서 지우 씨를 기다렸습니다. 퇴근하는 지우 씨를 붙잡고 물었어요. 지우 씨,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하신 거 없어요. 다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역시 저는 준혁 씨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짐이라니요. 전처분이 돌아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분이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저는 아직 이혼도 안 됐고 문제투성이니까요. 지우 씨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 제 선택은 이미 정해졌어요. 서연 씨는 과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지우 씨예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지우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준혁 씨.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이해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날 저녁 저희는 화해의 의미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우 씨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우 씨가 갑자기 복도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거예요. 급히 응급실로 옮겨 검사를 했는데 과거 병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지우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때 자궁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진료 소견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불가능. 지우 씨는 다행히 단순 복통이었고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과거 병력을 보고 나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게 지우 씨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이유 중 하나였을까요?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상담실로 지우 씨를 모셨어요. 지우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이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으며 작게 말했어요. 다 아셨죠? 제 병력 보셨잖아요. 네. 3년 전 교통사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지우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준혁 씨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우 씨가 눈물을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자궁이 심하게 손상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날 병원에서 진단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여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다고요. 남편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대요. 말하면 떠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결국 남편이 알게 됐어요. 2년 전 병원 기록을 우연히 봤거든요. 그때부터 학대가 더 심해졌어요. 후손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여자냐고, 쓸모없다고 매일 그런 말을 들었죠. 지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서 아이를 가지려고요. 시어머니도 저를 구박했어요.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요. 지우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준혁 씨, 당신도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는 달라질 거예요. 당신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고 싶으실 텐데 저는 그걸 줄 수 없어요. 저는 지우 씨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 씨, 제게는 당신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저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약속해요. 지우 씨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왔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지우 씨도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 한결 밝아졌어요. 저희는 더 자주 만났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병원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준혁 의사 선생님이시죠? 저는 한지우의 시어머니입니다. 순간 긴장이 되었어요. 지우 씨의 시어머니라니.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할 수 없이 병원 근처 카페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폐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폐라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35이면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만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아이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세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은 사랑에 빠져 계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주변에서 아이 자랑할 때, 명절 때 조카들 보면서 부러워질 때,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우리 며느리도 불쌍하지만 선생님 인생도 소중하잖아요. 지우는 제가 데려갈 테니까 선생님은 좋은 사람 다시 만나세요. 저는 화가 났어요. 무슨 권리로 지우 씨의 미래를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우 씨의 선택은 지우 씨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선택했어요. 선생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전 가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결국 다른 여자를 찾았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진료실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시어머니의 말이 맴돌았어요. 정말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요? 아이가 없는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지우 씨에게 시어머니가 찾아온 얘기를 했어요. 지우 씨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준혁 씨, 저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요. 무슨 소리예요, 지우 씨. 당신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저 때문에 당신이 불행해지면 안 돼요. 지우 씨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우 씨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니까 행정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준혁 선생님, 한지우 씨가 오늘 아침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요. 네.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고 연락처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즉시 지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지 상태였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달려갔더니 이미 짐을 모두 빼고 떠난 뒤였습니다.
주인아 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새벽에 조용히 나갔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걸까요? 혹시 시어머니의 말 때문에 부담을 느낀 걸까요? 저는 미치도록 걱정이 되었지만 지우 씨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지우 씨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법원 앞에서 지우 씨를 발견했어요. 이혼 조정 날짜였던 겁니다. 지우 씨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복도를 걷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어요. 지우 씨,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지우 씨가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여기 왜 왔어요? 지우 씨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지우 씨의 남편이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아내를 데리고 가시려고요. 당신이 누군데 지우 씨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힘든 사람을 도운 것뿐이에요. 도왔다고요. 참 웃기네요. 유부녀를 유혹해 놓고 도왔다고 하시는군요. 저는 화가 났지만 법원 복도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우 씨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지우 씨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조정실로 들어가기 전에 지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혁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해요. 선생님 인생을 망칠 순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 인생은 지우 씨와 함께할 때 의미가 있어요. 안 돼요. 준혁 씨는 훌륭한 의사예요. 저 같은 여자 때문에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조정실 문이 닫혔고 저는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 씨는 창백한 얼굴로 나왔고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우 씨의 변호사가 저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어요. 상대 측이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없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증거까지 제시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지우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소송을 길게 끌기도 힘들고요. 지우 씨를 따라 나왔지만 지우 씨는 저를 피했어요.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지우 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안 돼요, 준혁 씨. 이제 정말 그만해요. 당신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우 씨가 택시에 올라타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악몽은 그 다음날 시작되었어요. 병원에 출근하니까 로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지우 씨의 남편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있었거든요. 박준혁 의사 어디 있어? 나와봐. 의사 주제에 남의 부인을 빼앗아가. 이게 의사가 할 짓이야. 경비원들이 말리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남편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다들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유부녀와 바람 피운 의사예요.
이런 사람이 환자를 치료한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만하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병원이면 뭐 어때? 당신이 내 가정을 파괴했잖아. 7년 결혼 생활을 망쳤어. 제가 뭘 망쳤다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바람을 피우고 지우 씨를 학대했잖아요. 증거 있어. 없잖아. 하지만 당신이 내 아내와 만난 건 증거가 있어. 사진도 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남편은 연행되었어요. 하지만 병원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제 진료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오후에 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이번엔 정말 화가 나 계셨어요. 준혁 선생, 이게 무슨 일인가? 병원 로비에서 그런 소동이 벌어졌어. 환자들이 다 봤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병원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알고 있나? SNS에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어. 자네 때문에 병원 평판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원장님, 들어보게. 자네에게 2가지 선택권을 주겠네. 그 여자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사과문을 내거나 아니면 병원을 그만두거나.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의사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지우 씨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였습니다. 원장실을 나와 진료실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의사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지우 씨를 포기하거나 정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당당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결정했나? 네. 저는 사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우 씨와의 관계도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원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제 사생활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사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왔고 의사로서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제 커리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병원 이미지는 어떻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저는 계속 성실하게 일하며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원장님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정말 고집이 세구만. 알았네.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생기면 그땐 어쩔 수 없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뛰었어요. 첫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2번째 선택을 할 시간이었어요. 지우 씨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우 씨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주에 최종 이혼 소송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처음에 만류했지만 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 당일 법정에 들어섰을 때 지우 씨가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준혁 씨, 왜 여기에? 안 돼요. 더 이상 휘말리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제가 증언하겠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었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어요. 지우 씨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한지우 씨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연휴에 설악산 근처에서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한지우 씨를 발견했습니다.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한지우 씨가 왜 그곳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폭언, 그리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인은 의사면서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아닙니까? 부적절한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지우 씨에 대한 제 감정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는 7년간 남편의 학대를 견뎌왔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교통사고로 임신이 불가능해진 것을 알고도 계속 비난했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지우 씨가 제게 보여줬던 문자 메시지와 병원 기록을 제출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 지우 씨가 응급실에 실려온 기록들, 모두 준비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지우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이 인정되었고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지우 씨의 얼굴에는 안도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우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 밖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노에 찬 얼굴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내 인생을 망쳐놨어. 남편이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피했어요. 그리고 이미 준비해둔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잃었어. 재산도 명예도 죽여버릴 거야. 협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녹음되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행 시도와 협박으로요. 경찰이 도착했고 남편은 연행되었어요. 스토킹과 협박죄가 추가되면서 그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지우 씨와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정말 끝났어요. 이제 자유예요. 지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요. 저와 함께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선생님은 나중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지우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 씨, 제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에요. 아이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중요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요. 1년 반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날, 저와 지우 씨는 작은 야외 결혼식을 올렸어요. 병원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구나. 이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어머니였지만 지우 씨를 직접 만나보시고는
마음을 여셨어요. 지우 씨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아시게 된 거죠. 특히 지우 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으로 독립한 모습을 보시고는 대견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혁 씨 잘 보살피겠습니다. 병원 원장님도 오셨어요. 준혁 선생, 자네 선택이 옳았네. 요즘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더 좋아졌더군. 사랑을 지킨 의사라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원장님. 믿어주셔서요. 동료 의사 진수 형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걱정했는데 자네가 잘 이겨냈구나. 축하한다. 고마워요, 형. 형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됐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화려한 장식 대신 봄꽃으로 꾸몄고 비싼 예식장 대신 야외 정원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두 사람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용기 있게 사랑을 지켰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부부입니다. 지우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눈빛에는 지난 1년 반의 모든 고통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저희는 특별한 곳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바로 강원도 설악산,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로 오는 게 맞아요. 너무 슬픈 기억이 있는 곳인데요.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가 새로 시작한 곳이에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장소예요. 겨울에 눈으로 뒤덮였던 산은 이제 초록빛으로 가득했어요. 봄꽃이 만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고 그때 지우 씨가 쓰러져 있던 곳으로 걸어갔어요. 여기에요. 바로 이 자리였어요. 지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도 지우 씨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서로를 구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구원자였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 작은 꽃을 심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곳에 와서 꽃이 자라는 모습을 보기로 약속했어요. 산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요즘 입양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우리가 행복한데 이 행복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부모가 필요한 아이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고 싶어요. 저는 지우 씨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입양 알아볼까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물론이에요. 아이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는 사랑이 중요하죠. 고마워요, 여보.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날 밤 산장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앞으로의 꿈, 입양할 아이의 모습, 함께 만들어갈 가정에 대해서요. 지우 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정말로 입양 절차를 시작했어요. 여러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준비했고 드디어 7살 남자아이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고 시설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처음 민준이를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아저씨, 아줌마가 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지우 씨가 무릎을 꿇고 민준이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우리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할 거야. 민준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 미소에 저희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준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지우 씨는 병원 행정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흉부외과 의사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요. 주말마다 저희는 민준이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저희 세 식구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꿨던 행복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잠들고 지우 씨와 둘이 앉아 있을 때 지우 씨가 말했어요. 여보, 4년 전 그날이 생각나요. 눈 위에 쓰러져 있던 그날이요. 물론이죠.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에요. 저도요. 그날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함께여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날의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며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용기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도요. 저희의 두 번째 기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